안녕하세요. 막다른 길에 내몰려 큰 위기를 겪다가 기적적으로 은인을 만난 40대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위기는 또 다른 기회라고 하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제가 정말 궁지에 몰려 더는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운명처럼 절 구해줄 은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은인 덕분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 수 있었고요. 아마 여러분도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대체 제게 어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는지 지금 바로 말씀드릴게요. 어릴 적 저희 집은 소위 말하는 돈 꽤나 있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중소기업을 크게 운영하셨는데 사업 규모가 거의 대기업과 맞먹을 정도로 잘 나가는 사업가셨어요. 덕분에 유년 시절에 전 2층 단독주택에 살았고 집에 아버지 운전기사는 물론 개인 비서까지 상주해 있었답니다. 부모님은 이런 환경 때문에 저희 자매가 거만해질까봐 걱정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덕분에 갖게 된 많은 돈이 쉽게만 번 돈이 아니라는 걸 항상 인지시켜 주셨죠. 엄마에게도 많은 사람이 사모님이라 부르며 떠받들었지만 엄마는 꼭 직접 시장을 보시며 꼭 감사하다는 인사를 잊지 않던 분이었죠. 유복한 환경과 선량하고 자상하신 부모님, 저를 지켜주는 많은 사람 속에서 저는 그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버지의 다급한 전화 소리를 듣고 그 행복이 언제든 깨어질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게 불과 제가 10살 때 일이었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부도만을 막아보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딸린 직원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회사 부도 나면 저뿐 아니라 그 사람들도 다 죽습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진 언성을 높여가며 어딘가로 전화를 하셨고 가끔은 늘 향수 냄새만 나던 아버지께 술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어요. 그렇게 으리으리하게 부자였던 저희 집도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였죠. 저희 집에 그렇게 많던 아저씨 아주머니들은 어느 날부터 한두 명씩 보이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비서 아저씨 한 분만이 남아 계셨던 것 같아요. 엄마, 기사 아저씨 어디 가셨어? 우리 이제 학교 가야 되는데 걸어가야 돼? 어, 오늘부턴 걸어가야 돼. 엄마랑 같이 가자. 윤정이 엄마랑 산책하는 거 좋아했지? 오늘부턴 산책 실컷 하면서 학교 가자고. 기사 아저씨들이 모두 떠나고 나자 오히려 엄마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전 그때 너무 어려서 오히려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물론 엄만 저를 등교시키고 친척집을 전전하며 돈을 꾸러 다니셨지만요. 결국 자꾸만 불어나는 은행 이자와 어음을 막지 못해 저희 가족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진 최선을 다해 직원들 월급부터 주고 계셨어요. 그러다 얼마 뒤 부모님이 가진 모든 재산까지 처분했지만 회사는 최종 부도 처리가 되었고 아버지가 평생을 일구신 회사는 고스란히 남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평생을 일군 회사를 단 한순간에 문 닫게 할 수 있냐고. 이제 난 끝이야. 난 완전히 실패했어. 언제나 단정하고 깔끔하셨던 아버진 그날 이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늘 술, 담배 쩔어 계셨고 신세를 비관하며 알 수 없는 말만 중얼거리셨죠. 난 실패했어. 나 때문에 우리 가족도 끝장났어. 이제 우리 딸들은 어떡하지? 이제 겨우 초등학생인 애들을. 그때 아버진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아주 몹쓸 생각을 하고 계셨나 봅니다. 아버진 부도가 나고 1년쯤 지난 봄 스스로 생을 놓으셨습니다. 그때가 제가 11살 되던 해였어요. 나하고 애들만 두고 이렇게 당신 혼자 가면 어떡해. 우리 다시 잘해보기로 했잖아. 나라도 나가서 뭐든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못 기다렸어? 이 잔인한 사람아. 이 어린애들을 두고 어떻게 혼자서만 눈을 감았어? 엄마, 엄마 울지 마.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멀리 간 거야? 왜?
그때 전 그저 아빠가 다신 돌아올 수 없는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장례식이 치러졌고 빈손 한산하기만 했어요. 생전에 아빠가 여러 사람에게 도움을 주셨는데 말이죠. 그나마 몇 명 되지 않는 조문객이 오셔도 엄마가 큰 소리를 내며 싸우기 바빴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신네 어려울 땐 제발 도와달라고 그렇게 매달리더니 내 남편 이런 선택할 때까지 당신들은 단 한 번도 만나주지 않았잖아. 내 남편 돈 빌려갈 땐 간도 쓸개도 빼줄 것처럼 굴었으면서 부도 소식 듣자마자 당신들 전부 나 몰라라 했지? 그런데 무슨 자격으로 여길 와? 왜 이래요? 우리도 대표님 가시는 길에 마지막 예의를 갖추러 온 겁니다. 막말로 부도 난 게 우리 때문이에요? 그때 엄마 말론 그 사람들은 아버지를 이용해 먹을 줄만 알던 못된 사람들이래요. 그 말을 하면서 엄마의 눈빛이 얼마나 공허해 보이던지 전 자꾸만 칭얼거리는 여동생의 입을 조용히 틀어막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전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초, 중고등학교 때 모두 학원 한번 다니지 못했고 심지어 고등학교 때 나이를 속여가며 몰래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그 전까지 사모님 소리만 듣고 사시던 엄마도 청소일, 식당 일을 가리지 않고 죽어라 돈만 벌어야 했고요. 하지만 엄마와 저 둘 다 몸을 갈아가며 일했는데도 통장에 남는 건 빚뿐이더라고요. 엄마, 많이 힘들지? 그래도 나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바로 취업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월급도 지금보다 훨씬 더 받으니까 엄마 조금 쉬어도 돼. 우리 딸이 어릴 때 공부 참 잘했는데 대학도 못 보내줘서 어떡하지? 엄마가 미안해.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해. 대학은 나중에 돈 모아서 가면 되지. 난 괜찮아. 오히려 빨리 졸업해서 돈 많이 벌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아무리 웃으며 말해도 엄마의 마음의 병은 깊어져만 갔습니다. 어머님 그때야 제가 20살이 됐을 무렵부터 시름시름 앓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하셨어요. 아무리 병원에 가봐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소리만 들었습니다. 윤정아, 엄만 괜찮어. 엄만 우리 딸이 너무 어린 나이부터 무거운 책임감을 지게 된 것 같아. 그저 미안할 뿐이야. 혹시 너만 괜찮으면 다음 생에도 엄마 딸로 태어나주면 안 될까?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줄게. 아니야, 엄마. 다음 생엔 꼭 엄마가 내 딸로 태어나줘. 그러면 내가 정말 공주처럼 사랑만 주면서 키울게. 지금도 이 다음에도 내가 정말로 사랑해, 엄마. 아마 엄마에겐 이 생이 너무 버거우셨나 봐요. 엄만 원일 모를 병으로 계속 자리를 보존하시다 제가 21살이 되던 해 아버지 곁으로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엄마마저 떠나보내고 전 정말 세상에 혼자가 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겐 제가 끝까지 지켜야 할 여동생이 있었답니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든 너 대학 보내줄게. 그러니까 넌 공부만 열심히 해. 돈 걱정은 하지 말고. 언니 미안해. 난 아직 어리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언니처럼 아르바이트도 못하네. 대신 나 진짜 열심히 공부할게. 그러면 장학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야. 전 저대로 대학을 포기하고 공장에서 일하며 돈을 벌기 시작했고 여동생은 밤낮으로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기 위해 코피를 쏟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동생이 대학에 붙었다는 연락을 받던 날, 전 공장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입은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언니, 나 합격했어. 나 2년 동안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 내가 더 열심히 해서 4년 장학금까지 받았어야 했는데 미안해. 그게 왜 미안해. 2년 장학금이 얼마나 대단한 건데. 너무너무 축하해, 내 동생. 정말 장하다. 하늘에서 엄마 아빠도 기뻐하고 계실 거야. 이렇게 동생까지 무사히 대학에 입학시키고 나니 이제야 부모님을 뵐 면목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저도 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힘든 공장일만 해선 아무런 발전이 없을 것 같았죠. 그래서 고졸 취업이 필요한 자격증을 따라다녔어요. 운전면허증, 회계 2급, 커말 2급 등 아주 어려운 난이도의 자격증은 딸 수 없었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소기업 입사에 필요한 자격을 갖춰나갔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나 처음으로 작지만 번듯한 회사에 입사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30살에 꽤 좋은 회사로 이직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다니며 지금의 남편도 만났고요. 당시 남편은 거래처 직원이었는데 처음엔 서로 업무상 필요한 연락 정도로만 주고받았지만 점점 남편의 꼼꼼함과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배려심에 눈길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항상 상대방을 존중하며 의견을 조율했고 제가 고졸이라고 무시하거나 얕보는 법이 없었어요. 프로젝트도 다 끝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김주인님의 최대 장점은 매사에 제 말을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협력사라도 각자 의견만 주장하기 바쁜데 김주임님이랑 일하면서 일 외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네요. 정말요? 저도 하대리님께 그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사실 저 학벌 안 좋다고 무시 많이 받거든요. 근데 하대리님이 제 이야기를 워낙 잘 들어주셔서 저도 참 감사했네요. 남편도 저도 성향이 꽤 잘 맞는 편이라 큰 문제 없이 협업을 잘 끝낼 수 있었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흰 몇 번 사적으로도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고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가 되었죠. 연애 초반 남편은 제 가정사를 알고 먼저 부모님 납골당에 가자며 제 손을 이끌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내가 윤정이 부모님을 직접 뵙지 못하지만 잠들어 계신 곳이라도 가서 인사드리고 싶어. 윤정이 널 이렇게 바르고 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이야. 오빠랑 같이 가면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좋아하실 것 같아. 이제야 사윗감을 데려왔냐며 흐뭇해하실걸? 전 난생 처음으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손을 잡고 부모님 앞에 인사드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부모님 기일을 묻더니 그 이후로도 꼬박꼬박 기일을 챙기더라고요. 이렇게 모든 게 순탄하게만 흘러갈 줄 알았지만 막상 결혼을 준비하려고 하자 현실의 벽이 얼마나 높은지 여실히 느꼈습니다. 우선 제일 걱정했던 시댁 식구들과 만남은 예상보다 수월했습니다. 아이고, 드디어 우리 정민이 각시될 사람을 만나네. 만나서 반가워. 난 우리 아들이 노총각으로 살려나 했더니만 이렇게 예쁜 아내 만나려고 그랬나 보네.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히 쉬다가. 시부모님은 첫 만남부터 절 친딸처럼 생각하시겠다며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시동생과 시누이도 낯가림도 없이 절 참 편하게 생각해 주었고요. 내가 앞으로 윤정이라고 편하게 불러도 되겠지? 나도 딸이 있다 보니 사돈 어르신들 사연을 듣고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아휴, 그래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을까. 앞으로는 우리 친부모 자식간처럼 가깝게 지내자꾸나. 특히 저희 부모님 사연을 아시곤 더더욱 절 가엽게 생각하시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마음을 더 써주셨답니다. 무엇보다 시댁 식구들에게 감동했던 건 결혼식 당시 저희 쪽 혼주석엔 앉힐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제가 신경 쓰는 걸 아시곤 먼저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세아가, 우리가 생각해봤는데 신부 측 혼주석에 말이다. 우리 식구 중에 친척 어른 몇 분을 대신 앉혀드리면 어떠냐? 너만 괜찮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구나. 네가 민망하지 않게 우리가 다 챙길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게 해서 결혼식 때 시댁 쪽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제 친정 쪽 혼주석에 앉아주시며 하객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게 든든히 자리를 채워주셨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렇게 전 새로운 가족을 만나 텅 비어있던 제 삶을 다시금 채워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리는 시집살이도 제가 먼저 하겠다고 자처했어요. 여보, 어머님 아버님만 괜찮으시면
우리 시댁으로 들어가는 건 어때? 괜히 나와 살아봐야 돈도 못 모으고, 그리고 나 어릴 때부터 가족들이 북적이는 집이 너무 부러웠거든. 당신 정말 괜찮겠어?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혹시 나 때문이면 그러지 않아도 돼. 아니야. 정말 내가 좋아서 말하는 거야. 그리고 시부모님도 날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나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하고 살고 싶어. 시부모님도 합가하겠다는 제 말을 굉장히 반기셨습니다. 특히 시모는 자리에서 펄쩍 뛰시며 기뻐하셨어요. 잘 생각했다, 세아가. 어른들과 살면서 집안 문화도 배우고 살림도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니. 그러다 아이 가지면 육아도 내가 도와줄 텐데, 그지? 그렇게 시작한 시집살이는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 시모와 함께 먹는 밥 한 숟갈 한 숟갈에 행복하기만 하더라고요. 여보, 나 임신이래, 임신. 당신 드디어 아빠 됐다고. 우리한테 드디어 새 가족이 생긴 거야. 뭐? 진짜야?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된다고? 나 눈물 날 것 같아. 고마워, 윤정아. 우리 정말 좋은 부모가 되자. 그러다 저희 부부는 감사하게도 결혼 1년 만에 첫째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저는 이 기쁜 사실을 모두에게 알렸어요. 제 여동생은 벌써부터 초음파 사진을 달라고 조르더니 자취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빨리 이모가 될 줄은 몰랐네. 사랑하는 조카야. 네 엄마 배에서 무럭무럭 자라렴. 네가 태어나기만 하면 이모가 매일매일 놀아줄 테니까 선물도 이만큼 사주고. 여동생이 이렇게나 좋아하니 저까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손주가 생긴 걸 아신 시부모님도 당연히 크게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제 동생과 똑같이 좋아하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묘하게 다른 느낌이 나더라고요. 고생했다 우리 아들. 요즘은 난임 부부가 그렇게 많다는데 역시 우리 집안 피줄은 다르지, 달라. 애미야, 너도 이제 자나깨나 아이를 순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아이 건강에 좋은 것만 먹어야 해. 이제는 홀몸이 아니니 조심하고 또 조심하도록 해라. 시모는 산달이 다가올수록 절 며느리보다 아이 낳아주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제왕절개를 하겠다고? 너 미쳤니? 그게 아이한테 얼마나 안 좋은 줄 알아? 그러고도 네가 엄마니? 무조건 자연분만 해야 된다. 그래야 애한테 좋아. 엄마, 이 사람이 수술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여가로 있어서 병원에서 수술을 권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오히려 제왕절개를 더 선호하기도 하고요. 아이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애미야, 넌 이 시애미 말만 들어. 차가운 수술대에서 칼 대고 아이를 낳는 게 너한테라고 좋겠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다 수술해서 문제라더니만 우리 며느리가 딱 그 짝일 줄은 몰랐네. 저와 남편도 그렇고 의사 선생님도 제왕절개를 추천하시는데 유독 시모만 절대 안 된다며 수술을 반대했습니다. 제 몸 상태 때문에 계획대로 수술하긴 했지만 시몬 그게 두고두고 못마땅하셨는지 그 지겨운 자연분만 타령을 저희 큰아이 돌잔치 자리에서까지 계속하셨습니다. 절 딸같이 생각하시겠다는 말은 쏙 들어간 지 오래됐죠. 시모가 절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것도 이 무렵부터인 것 같습니다. 넌 육아휴직까지 하고 집에서 노는 애가 우리 아들 밥도 안 챙겨주고 뭐하니? 너희 신혼 때 네가 뭘 모르니 내가 밥까지 다 차려줬다지만 이제 애도 낳았는데 언제까지 시부모한테 의지하고 살 거야? 어머님, 제가 식사 준비하겠다고 해도 말리시던 게 어머님이시잖아요. 제가 뭘 해도 항상 맛없다고 따로 식사를 또 준비하시고요. 그런데 어머님 뜻이 그러시면 저한테 믿고 맡겨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식사 준비해 볼게요. 그거야? 네가 음식을 맛없게 하니까 그렇지. 우리 정민이가 엄마가 차려준 밥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앤데 네가 밥한다고 설친 이후부터 맨날 나가서 사 먹더만. 시모의 트집은
도무지 장단을 맞추기가 어려웠습니다. 밥을 하면 한다고 뭐라 하시고 또 안 하면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아이 육아 문제까지 겹치니 시모와의 갈등은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아니 애를 왜 이렇게 춥게 입혔어? 그러다 감기라도 걸리면 어쩌려고. 당장 양말 신기고 외투 하나 입혀라. 어머님, 지금이 8월인데 아이도 더워해요. 양말도 아직 걷지도 못하는 아이인데 그냥 시원하게 두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정 추울 것 같으면 제가 따로 아이 외투 하나 들고 갈게요. 넌 정말 사사건건 말대꾸구나. 아이 시끄럽고 당장 가디건 하나 입혀서 나가. 내가 우리 손주가 뭘 입는지 매일 살펴봐야겠다. 너 믿고 맡겼다가 내 잡겠어. 시모아 전 아이 양말, 겉옷 기저귀 하다못해 장난감까지 육아의 모든 부분에서 부딪혔습니다. 물론 시모가 저보다 훨씬 육아 경험도 많고 아이를 셋이나 키우셨으니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시는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모의 태도는 조언이기보단 절 비난하는 데 초점이 잡혀 있었어요. 시모와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버리니 다른 시댁 식구들도 슬슬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요. 시부는 고부 갈등에 끼고 싶지 않다고 아예 외면해 버리셨고 시누인 대놓고 시모 편을 들었습니다. 새언니, 우리 부모님 집에 얹혀 살면서 너무 상전처럼 지내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따박따박 말대꾸 한다면서요? 세상에, 시집살이 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옛말에 말리는 시누이가 더 무섭다고 했던가요? 저희 시누이는 말리기는커녕 시모의 잔소리를 더 부추기곤 했습니다. 다행히 남편과 시동생이 제 편이 되어줘 버틸 수 있었지. 아니었으면 저 진작에 뛰쳐나갔을지도 모르겠네요. 당시 시동생은 시댁에서 독립해 자취 중이었는데 엄마 등살의 형수가 고생이라며 언제나 저부터 신경을 써주었거든요. 아유, 형수님, 내가 우리 엄마 성격 제일 잘 알잖아요. 사사건건 본인 뜻대로 안 되시면 역정부터 내시는 거 예전부터 그러셨거든요. 그나마 형한테 장남이라고 좀 덜하지. 아마 형수님한텐 더하면 더 하셨을걸요. 혹여나 엄마 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바로 잊어버리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시동생은 이것뿐 아니라 가끔 쉴 새 없이 잔소리하시는 시모에게서 절 구해주시기도 했답니다. 넌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니? 아, 집에서 내 기저귀 좀 빼두라니까. 그래야 통풍이 돼서 시원하지. 어머님, 그러면 이불이고 소파고 온 사방에 소변을 넣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해요? 어제도 어머님 기저귀를 벗겨두셔서 이불 빨래 3번이나 한 걸요. 그 빨래 네가 하냐? 세탁기가 하지. 애 키우는 집에서 빨래 좀 자주 하는 게 어떻다고 유난이야, 유난은. 그날도 시모가 갑자기 기저귀 타령을 하며 호통을 치고 계셨는데 시댁에 놀러 왔던 시동생이 그 광경을 딱 목격한 거죠. 시동생은 다급하게 저와 시모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아, 맞다. 형수님. 형이 회사로 뭐 좀 전해달라고 했는데 깜빡했네요. 형수님이 좀 갖다 주실래요? 우리 조칸 이 삼촌이 보고 있을게요. 급한 거라는데 얼른요. 시동생은 그러더니 갑자기 눈을 찡긋거리며 절 밖으로 내몰았습니다. 전 영문도 모른 채 집 밖으로 내몰렸는데 잠시 후 시동생에게 날아온 문자 한 통을 보고 크게 감동을 했네요. 형수님, 조카 걱정은 마시고 영화라도 한 편 보고 오세요. 제가 영화표도 같이 보내둘게요. 오늘은 엄마 잔소리에서 해방의 날입니다. 형한테도 제가 다 말해놨어요. 그러면 즐거운 자유시간 보내고 오세요. 정말 그때 시동생의 재치가 어찌나 고맙고 귀엽던지요. 이런 것들이 없었다면 무엇이 절 시댁에서 버티게 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시모와 엎치락 뒤치락하며 어느새 결혼한 지도 4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전 둘째까지 낳고 육아휴직을 다 소진해 회사 복직을 앞두고 있었어요. 시모는 이 계획을 알고 완전히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아니, 애가 둘인데 다시 회사에 다니겠다고? 그러지 말고
이참에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는 건 어떠니? 우리 아들 벌이가 적지도 않은데 너까지 꼭 밖으로 돌아야겠어? 사실 저도 아직 어린아이 둘을 두고 다시 회사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제 결심이 흔들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잠시 흔들리던 제 마음을 붙잡아 준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난 전적으로 당신 결정을 따를 거지만 그래도 당신이 고생고생해서 입사한 회사인데 이대로 관두면 아쉽지 않겠어? 난 애들 엄마, 내 아내인 당신도 좋지만 멋지게 당신 일을 해나가던 김윤정도 좋았어. 잘 생각해서 결정해보자. 나도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길 바래.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니 한참을 고민하던 저도 마침내 복직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남편은 제 결정을 응원해 주었지만 시모는 예상대로 뒷목을 잡고 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네가 시댁에 살면서 편하게만 지내서 모르나 본데 애들 내팽개치고 그깟 푼돈 본다고 네 마음이 좋을 것 같니? 지금 네가 해야 할 건 며느리 엄마 노릇이지 아가씨들처럼 밖으로 놔두는 게 아니야. 아이, 엄마, 아무리 며느리라도 이 사람 인생이에요. 우린 가족이라면 응원과 격려를 해줘야지. 자신감을 꺾는 말만 해서 되겠어요? 남편까지 합세해서 제 복직을 밀어붙이니 시모도 더는 뭐라 못하시고 입술만 꽉 깨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폭풍 전야 같은 며칠이 흘렀습니다. 시모는 무슨 꿍꿍이가 있으신지 한동안 잠잠하셨어요. 하지만 그건 절 완전히 제압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더라고요. 그날은 평소같이 잔잔하기만 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저도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제 할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안방에서 시모의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있는 돈 손댄 사람 누구야 대체? 그게 어떤 돈인데 누가 갯돈을 다 가지고 갔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뭐 잃어버리셨어요? 그 당시 시모는 동네 아주머니들과 개모임을 하고 계셨습니다. 워낙 자기 주장 강한 시모는 개주를 하며 목돈을 관리하고 있었죠. 개모임을 하는 분 중엔 가끔 현금으로 갯돈을 주시는 분도 있으셨나 봐요. 시모는 그 돈을 안방 서랍에 꽁꽁 숨겨두고 있었는데 하필 그 돈이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여기 500만 원이나 되는 갯돈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게 발이 달렸는지 10,000원짜리 한 장 남기지 않고 몽땅 사라졌다. 너 혹시 이 돈에 손댔냐? 네? 어머님, 지금 절 의심하시는 거예요? 전 어머님이 갯돈을 현금으로 들고 계신 줄도 몰랐어요. 그리고 설사 알았다고 해도 제가 어떻게 어머님 돈에 손을 대겠어요? 네 시아버지는 안방에서 잘 때 빼곤 들어오지도 않는다. 그런데 괜히 안방 청소까지 하겠다고 들락거리는 거 너 아니야? 아니면 4살짜리 우리 손주가 그 돈을 가져가겠어? 저 정말 억울해요. 혹시 어머님이 다른 곳에 옮겨두시고 잊으신 건 아니고요? 정말 경악스럽게도 시모는 절 범인으로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전 너무 억울해서 말까지 더듬었어요. 그러다 벼랑간 시몬 이젠 본인 기억력까지 의심하냐며 제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전 눈앞에 별이 번쩍일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살다 살다 시모에게 따기까지 맞다니 얼굴이 아픈 것보다 누군가에게 맞았다는 충격이 너무 커서 전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그만 허리까지 삐끗하고 말았어요. 내가 너 당장 경찰에 신고할 거야. 부모도 없는 고할 며느리라고 받아줬더니만 어디서 그런 나쁜 손버릇을 배워왔어? 우리 손주들이 배울까 무섭다, 무서워. 이럴 게 아니라 집안에 도둑놈을 잡았다고 당장 신고해야지. 그때 전 아픈 허리만 붙잡고 연신 끙끙대고 있었고 시모는 그런절 기어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어요. 얼마 뒤 집까지 출동한 경찰은 우선 허리를 다친 절 병원으로 인계했고 길길이 날뛰는 시모에게 여러 가지를 물었어요. 그러면 안방에 출입하신 건 여사님과 며느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그 돈에 손댈 사람이 나 아니면 며느리 쟤뿐인데 내가 노망이 난 게 아니라면 범인이 딱 한 명 아니겠어요?
시모는 마치 제가 확실한 범인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군요. 저는 다친 허리 때문에 입원까지 해야 했고요. 그때 병원에 실려가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뒤늦게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온 남편도 제 손을 붙잡고 연신 미안하다며 함께 눈물을 흘렸고요. 제가 입원해 있는 사이 그 갯돈의 행방이 밝혀졌는데요. 놀랍게도 범인은 저나 시모가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범인은 집에 경찰까지 왔다는 소리를 듣고 겁을 먹었는지 아무도 모르게 돈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더라고요. 덕분에 생각지도 않게 범인을 잡을 수 있었고요. 아니, 그게요. 내가 카드값을 급하게 막을 게 있어서요. 딱 일주일만 쓰고 돌려드리려고 했는데 진짜예요. 놀랍게도 범인은 저희 신우이였습니다. 신우인 다들 자리를 비운 사이 시댁에 왔다가 안방 서랍에 있던 뭉치돈을 발견하고 순간적인 욕심을 이기지 못한 채 몰래 꺼내간 거였죠. 신우인 경찰 앞에서 잔뜩 겁을 먹곤 무릎까지 꿇고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 이분들한테 말씀 좀 잘해줘. 딸이 엄마 돈 좀 잠깐 빌려갈 수도 있지. 나 진짜로 콩밥 먹일 건 아니지?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그걸 말을 하고 가져가야지. 왜 몰래 가져가서 이 사단을 만들어? 갯돈 사건은 이렇게 허무하게 범인이 밝혀졌지만 시모는 끝내 제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만 시모에게 손찌검 당하고 허리까지 다친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아니, 내가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상황이 그렇지 않니, 상황이. 그럼 그 순간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있겠니? 나도 걔가 그랬을 거라고 확신했으니까 화가 나서 나도 모르게 손이 나간 거지. 시모는 본인이 그럴 수밖에 없던 상황을 설명했지만 신우이를 제외한 누구도 그 말을 이해하거나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가 저희 시동생 결혼식이 5일 정도 남았을 때였거든요. 절 참 잘 따르고 좋아해주던 시동생 결혼식이라 꼭 참여하고 싶었는데 허리도 다쳤고 무엇보다 시모에게 너무 화가 나서 참여를 할지 말지 망설여졌습니다. 시동생도 그런 제 마음을 헤아려서 결혼식을 앞두고 바쁜 와중에 병문안을 와주었어요. 형수님, 저희 엄마를 대신해서 저라도 사과드려요. 아직 허리 많이 불편하시죠? 제 결혼식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형수님 건강부터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그때 느낀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인으로 몰린 것도 억울하고 허리를 다쳐서 시동생 결혼을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 속상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병실에 누워만 있다간 제 답답한 마음이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외출증을 끊고 한복 안에 복대까지 차고 남편에게 부축을 받으며 기어코 시동생 결혼식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결혼식에 가서도 시모와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죠. 시모도 쩔뚝거리는 절 보고 신경이 쓰였는지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뭐라고 몇 마디를 하더군요. 아니, 아프면 병원에 있지. 복대까지 차고 여긴 왜 왔대? 뭐 나보라고 시위하는 건가? 전 그런 시모를 끝까지 무시하며 시동생 결혼식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때 시동생과 결혼하는 동서도 처음 봤는데 정말 예쁘고 인상이 곱더라고요. 저에게 먼저 와 인사까지 해주는데 그 모습이 참 예뻤습니다. 그렇게 시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동선의 가족들을 뵐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때 시동생의 장인 장모님도 처음 뵀는데 동서처럼 인상이 참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여긴 저희 형과 형수님이세요. 오늘 처음 뵙는 거죠? 형수님이 지금 몸이 약간 불편하셔서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런데 그날 처음 뵙는 시동생의 장인어른이 연신절 빤히 쳐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게 아니겠어요?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하느라 잠시 떨어져 있다가도 다시 제 곁으로 와서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시고 심지어 뒤돌아서 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와 절 쳐다보았어요. 전 얼굴에 뭐가 묻었나 싶어 거울을 들여다봤지만 제 얼굴은 깨끗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의 장인어른이 왜 저러시나 싶었죠.
그러던 그때 제 곁을 한참 서성이던 그분이 아주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제게 말을 거셨어요. 혹시 죄송한데 우리 사이 형수님께서는 이름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네? 제 이름이요? 전 김윤정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시죠? 제가 약간 놀란 목소리로 이름을 말하자 그분께선 저보다 더 놀란 듯한 얼굴로 재차 묻기 시작했습니다. 김윤정이라고요? 그럼 아버지 조남은 어찌 됩니까? 아버님 함자는요? 그건 왜 물으세요? 저희 아버님 성함은 김성자 훈자세요. 김성훈이요. 혹시 절 아세요?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성함까지 말씀드리자 시동생의 장인어른은 갑자기 입을 틀어막으시곤 제 앞에서 손까지 덜덜 떨었습니다. 저 역시 그분의 반응에 너무 놀라 계속 왜 그러시냐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네가 진짜 윤정이가 맞아? 네가 김 대표님 따님 윤정이가 맞다고? 아니 어떻게 널 여기서 만날 수가 있냐? 그러다 급기야 제 이름을 아주 친근하게 부르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어요. 전 이게 무슨 일인지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고 그 소란을 틈타 시부모님과 저희 남편, 시동생 부부까지 몰려와 눈물을 흘리는 시동생 장인을 놀란 얼굴로 바라봤습니다. 특히 동서가 아주 크게 놀란 것 같았어요. 아빠, 왜 그러세요? 왜 울고 계세요? 저희 형님이랑 무슨 일 있으신 거예요? 여보, 무슨 일이야 대체? 딸 결혼도 잘 시키고 이제 마무리하려는데 갑자기 왜 그래? 당신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시동생의 장인어른은 주변의 재촉에는 대답도 안 하시고 계속 저한테 윤정이 윤정이 하며 친숙하게 부르셨습니다. 너 이 아저씨 기억 못하겠니? 정말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 너 요만할 때 이 아저씨가 목마도 태워주고 같이 소꿉놀이 됐던 거 정말 다 잊었어? 전 그제서야 기억 저편에 있던 어떤 장면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봉인해 두었던 기억의 어떤 상자가 강제로 열린 것 같았어요. 항상 저희 잠에 목말 태워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셨던 두툼한 손, 따뜻한 온기, 그리고 인자했던 목소리까지요. 설마 주 아저씨세요? 저희 아버지 비서로 일하시던 그 주 아저씨 맞으세요? 그래, 내가 바로 그 주 아저씨야. 너 이제야 기억이 나는 모양이구나. 윤정아, 대체 어디서 뭐라고 지냈어? 내가 너희 자매를 찾고 싶어서 얼마나 수소문을 한 줄 아니? 제가 어떻게 주 아저씨를 잊고 살았는지 신기할 지경이었어요. 아저씨는 바로 모두가 저희를 외면했을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던 은인과도 같은 분이시거든요. 아저씨, 잘 지내셨어요? 제가 사느라 바빠서 아저씨 잊고 살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때 아저씨가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장례도 못 치를 뻔했는데 제가 아저씨를 잊고 살았다뇨.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아버지가 홀로 세상을 떠나시고 저흰 장례 비용을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가시는 길을 외롭게 해드릴 수도 없었고요. 그때 바로 저희에게 300만 원을 건네셨던 분이 주호 아저씨였습니다. 그때 아버지 회사가 부도가 나고 주호 아저씨 역시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처지였거든요. 하지만 아저씨는 아버지가 힘들게 주신 마지막 월급과 비상금을 보태 고스란히 저희에게 주셨어요. 이걸로 대표님 잘 보내드리세요. 그간 대표님께 받은 은혜에 비하면 부족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표님을 빈소도 못 차리고 보내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비서님, 제가 염치불구하고 이 돈 받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그때 전 엄마도 주호 아저씨도 왜 우시는지 몰랐지만 막연히 이젠 더는 아저씨를 볼 수 없을 것 같던 예감이 들더라고요. 주호 아저씨는 아버지 발인이 끝나는 날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또다시 눈물을 보이셨어요. 윤정아, 어떤 상황이 오든 항상 씩씩하게 지내야 한다.
어머니 잘 모시고 동생도 잘 보살피고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이 아저씨가 다시 찾아올게. 그때까지 부디 잘 지내거라. 아저씨는 그러면서 주머니에 있던 3만 원을 꺼내 용돈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주호 아저씨와의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김 대표님은 내게 은인이자 스승 같은 분이셨어. 아무것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올라온 날 걷어서 일을 알려주시고 인간답게 살 기회를 주신 분이란다. 그런 대표님을 그렇게 허무하게 보내고 나도 정말 많이 방황했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지금의 기반을 다지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어. 그래서 윤정이 널 금방 찾지 못했던 거고. 근데 널 여기서 보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윤정이 너 정말 많이 컸구나. 그런데도 어릴 때 얼굴이 그대로 남아있어. 그럼요. 저 아버지랑 완전 판박이었잖아요. 저야말로 너무 어릴 때 기억이라 아저씨 얼굴을 마주하고도 그냥 스쳐갈 뻔했는걸요. 아저씨가 절 찾으신 게 맞아요. 주호 아저씨 물론이고 이제 저까지 눈물을 흘리며 아저씨를 반기자 동서는 더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겠다는 듯 주호 아저씨를 흔들었습니다. 아빠, 이제 저희한테도 설명 좀 해주세요. 대체 저희 형님하고 무슨 사이신데요? 여기 윤정인, 내가 젊을 적 모시던 대표님의 따님이시다. 미주 너한테도 아빠가 얘기해 준 적 있지? 배고픔에 굶주리던 아빠에게 비서라는 번듯한 이름을 주신 분 말이야. 잠깐만요. 사돈어른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며느리가 대표님 따님이라고요? 아이, 우리 며느리 고한데요. 뭐 잘못 보신 거 아니시고요? 참 눈치도 없는 시모는 그때마저 제가 고하라며 영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주호 아저씨는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내색을 보이셨어요. 사부인,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함부로 하십니까? 날 때부터 부모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어른이라면 따뜻하게 품어주실 줄 알아야죠. 아무리 윤정이가 사부인 며느님이라도 말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알던 것과 다르니까 드리는 말씀이죠. 저희 시모는 결국 단호한 주호 아저씨 앞에 꼬리를 내리고 시동생에게 끌려나가기까지 했습니다. 고맙게도 동선 아저씨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라며 본인 결혼식 날인데도 불구하고 아저씨와 저 둘만의 시간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희 아빠에게 은인이시라면 저에게도 형님은 은인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30년 묵은 이야기 오래오래 나누세요. 고마워 동서. 서방님 고마워요. 전 그날 마치 친아버지에게 투정을 부리듯 그간 살면서 서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을 주호 아저씨께 모두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시모가 어떤 사람인진 말해야 할지 망설여졌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동서가 저희 가족이 된 첫날이었고 착한 시동생의 결혼 생활에 방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주호 아저씨는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신 모양이었어요. 너 근데 허리는 왜 다친 거야? 혹시 넘어지기라도 한 거야? 설마 너희 시어머니가... 아저씨, 저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냥 다만 저희 어머님이 동서에게 몹쓸 짓을 하시면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을 거라는 그 말씀만 드릴게요. 시모 한 사람만으로 판단하기엔 제 시동생 정말 좋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 믿고 제 시동생을 믿고 지켜봐 주세요. 주호 아저씨는 제 마음을 알겠다는 듯 그저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셨답니다. 윤정이 네 뜻이 그렇다면 내 터는 묻지 않으마. 그래도 하늘에서 대표님과 사모님이 이 사실을 아시면 얼마나 슬퍼하시겠니. 하늘에서 대성통곡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구나. 혹시나 앞으로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면 내가 대표님 대신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달려와도 좋아. 내가 이제라도 널 만난 이유가 뭐겠니? 다 따님을 걱정하시는 대표님의 뜻이 아니겠어? 저는 주호 아저씨의 따뜻한 온기만으로도 그간의 서러움이 모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저씨를 다시 만나고 언제나 암흑 같던 제 인생에도 드디어
한 줄기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드디어 분가하게 된 거죠. 사실 분가 얘긴 오래전부터 남편이 제일 원하던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이들에게 다복한 가정을 느끼게 해주고 싶어 고집을 부리고 있던 거죠. 저희가 분가를 결정하고 한창 집을 알아보던 무렵 시동생에게 소식을 들으셨는지 아저씨가 저희 부부를 부르셨어요. 드디어 분가 결정했다고? 잘 결정했다. 내가 잘은 모르지만 사부인과 떨어져 사는 게 모두에게 이로운 것 같구나. 그리고 자, 이거 바꿔라. 이게 뭐예요? 잠깐만요. 이거 1억이잖아요. 아니,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왜 주시는 거예요? 받아도 그냥 주는 돈 아니니까. 사실 내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당장 살 집도 없을 때 대표님께서 나한테 3천만 원을 빌려주셨어. 난 그걸 여태 갚지 못하고 있었다. 그게 벌써 몇 년 전인지도 모르겠구나. 이자까지 쳐서 이제라도 갚는다고 생각해 주렴. 저희 부부는 아무리 그래도 너무 큰 돈인지라 연신 받을 수 없다고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고집은 도저히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아끼는 직원이라고 해도 3천만 원이란 큰 돈을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긴 쉽지가 않다. 대표님은 그만큼 날 믿어주셨고 기회를 주셨던 분이야. 이젠 내가 그 은혜를 갚게 해다오. 감사해요, 아저씨.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다시 갚아나갈게요. 아저씨를 다시 만난 건 정말 부모님이 주신 선물인가 봐요. 아저씨의 이토록 큰 선물 덕분에 저흰 경기도권의 작은 아파트를 얻어 무사히 분가할 수 있었습니다. 분가라고 처음엔 시모가 절 배신자 취급하더라고요. 아들과 손주들까지 다 빼돌려서 나가버렸다고요. 명절 때도 너흰 올 필요도 없다 하시며 몇 년이고 역정을 내셨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정말 안 가자 슬그머니 전화를 걸어 왜 안 오냐, 오지 말란다고 정말 안 오냐 하시긴 하더라고요. 전 명절이면 시댁 대신 주호 아저씨와 저희 부모님 산소를 찾아뵙고 있어요. 아버지, 정말 놀랍죠? 주호 아저씨가 이제 내 사돈어른이 되었어. 내가 몇 년 전에 우리 시동생이 참 좋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근데 주호 아저씨가 우리 서방님의 장인어른이시래. 대표님, 저도 어느새 딸내미 시집까지 보내고 손주 보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대표님이 옆에 계셨다면 같이 나이 들어가는 재미가 참 쏠쏠했겠구나 싶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곁으로 가면 그때 저랑 같이 소주나 한 잔 기울여 주세요. 저희 동서도 주호 아저씨를 닮아 얼마나 야무진 줄 모릅니다. 전 바보처럼 시모에게 당하기만 한 날도 많았지만 저희 동선 부당한 일엔 절대 참지 않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시모도 동서 앞에선 꼼짝을 못 하십니다. 어머님, 저희 아가씨 먹일 반찬까지 다 만드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 집의 며느리지 식모로 온 게 아니잖아요. 아가씨도 얼마든지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고요. 아가씨가 손이 없어요, 발이 없어요. 아이고, 잘난 며느리가 들어오니까 무서워서 말 한마디를 못하겠구나. 아유, 알겠다. 내가 하면 될 거 아니냐. 이쯤 되면 그렇게 기세 등등했던 저희 시모의 기세도 완전히 꺾인 게 맞겠죠? 지금 전 주호 아저씨와 언제나 제 편인 남편, 또 똑부러지는 시동생 네의 덕분에 아주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얼마 전엔 3년 만에 시댁에 간 적이 있는데요. 아니 글쎄 저희 시모가 직접 설거지까지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뒤에는 물론 동서가 있었고요. 설거지 하시는 시모를 보고 제가 깜짝 놀라자 동선 절 보고 씩 웃었습니다. 형님, 쉿, 얼른 가서 커피 한잔 하고 오세요. 제가 커피 쿠폰 보내놨거든요. 이럴 때 보면 저희 시동생 부부 서로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또 한 번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네요. 힘든 시간을 다 지나고 나니 저에겐 이제 저희 가족만의 보금자리가 생겼고 무엇보다 절 품어주는 따뜻한 어른이 생겼습니다. 제 인생의 두 번째 부모님이 되어주신 주호 아저씨는 지금 절 친딸처럼 대해주고 계세요.
아저씨는 저에게 말씀하세요. 예전엔 대표님 따님이었지만 이젠 윤정이, 민정이 너희 모두 내 친딸로 살자. 서로 한 가족처럼 그렇게 정답게 살자꾸나. 한땐 제 인생에 고통만 남았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지나니 그 고통이 제게 남긴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네요. 시모는 여전히 쌀쌀맞고 세상살이는 여전히 만만하지 않지만 이젠 적어도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가 또다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다시 절 일으켜 줄 거라는 걸 믿고 있고요. 오늘도 전 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들으시는 분들도 절 따뜻하게 응원해 주실 거라고 믿으면서요. 저도 멀리서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